내가 가장 예뻤던 때. 내가 가장 예뻤던 때 거리는 꽈르릉 하고 무너지고 생각도 않던 곳에서 파란 하늘 같은 것이 보이곤 했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나는 멋부릴 실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 아무도 다정한 선물을 받쳐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경례밖에 모르고 깨끗한 눈짓만을 남기고 모두 떠나가 버렸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 나의 나라는 전쟁에서 졌다. 그런 엉터리 없는 일이 있느냐고 블라우스에 팔을 걷어 올리고 비굴한 거리를 쏘다녔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 라디오에서는 재즈가 넘쳤다. 금연을 깨뜨렸을 때처럼 어질어질하면서 나는 이국의 달콤한 음악을 마구 즐겼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 나는 아주 불행했고 나는 얼빠졌었고 나는 무척 쓸쓸했었다. 때문에 결심했다. 되는 일이면 오래 살기로. 나이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블란서의 루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요. 이 시를 이즈음 새로 알게 되었는데 잊고 있던 것을 새로 상기시키는 듯 꺼져가는 불씨를 들쑤셔 놓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라는 그 말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어쩌면 그런 말을 해도 되는가 하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창호지 문 뒤에 어떤 것, 거울 뒤에 어떤 것을 밖으로 끌어내어 놓았다는 후련함을 느끼게 했다. 그런 직선적인 있는 그대로의 말들을 잊고 어디론가 빙빙 돌았다는 후에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사람마다 지고 있을 삶의 무게에 대해 어떤 다른 방식, 어떤 다른 대응이 있을 수 있었겠다는 그런 자각이 들었다고 하는 쪽이 맞으리라. 내가 가장 예뻤던 때라니 얼마나 어여쁜 말인가. 패전의 노래가 그런 어여쁨과 어우러져 묘한 싱그러움이 우러나오고 있다. 이 시인은 무언가 본질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과 직접 결부시켜 보게 하는 힘을 가진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란 언제일까?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나는 어떤 모습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더듬어 보게 해준다. 나는 이 시를 소개한 분에게 부탁하여 전화로 받아 적었다. 일본의 전우파 여류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라고 했다. 빠른 글씨로 받아 적고 있는 동안 멀리 대학 1년생이었던 봄, 공습경보라는 불란서 시인의 시를 처음 알게 되던 때가 환히 되살아났다. 공습경보라는 시는 우리 집에 놀러온 어느 분의 대화 속에서 튀어나왔는데 그때 역시 지금처럼 귀를 뚫듯 어마 그런 시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어찌할까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뭐 이렇게 끝맺지요 라고 그 시인은 말했다. 이런 심미적 감성으로 표현되는 시의 세계에 대해 순결한 경모심을 품으며 나는 그 시를 내 방 벽에 써붙여 놓았다. 그 시인은 말 무릎 속에 든 순정이라는 표현도 썼다. 그런 표현의 세계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다. 시라든가 소설에 대해 모르던 시절이었으므로 하루아침 난데없이 시라는 것을 접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푸시킨이나 이육사의 시를 배운 적은 있으나 공부가 아닌 무방비 상태의 자유로움 속에서는 처음이었다. 지금도 그때 굵은 검은색 펜으로 적어 놓았던 글씨체 내 방 벽에 어리던 공기를 떠올릴 수 있다. 그 시가 벽에 써붙일 정도로 특히 내 취향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 시를 알무로 해서 새로 시작되는 듯하던 인생. 이제까지의 문에서 새로운 문이 하나 열리고 그 열린 문 사이로 움트는 싹들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이 가득 밀려들던 봄이었다. 이 세상을 턱없이 밝고 요원하게 느끼면서 그러나 턱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제까지 보고 느끼던 세상에서 조금 다른 세계 속에서 자기의 자아라는 것을 자각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 그때의 일을 조금 적어보기로 하자.
우선 서교동에 있던 우리 집 작은 대문이 떠오른다. 부엌 쪽 담에 달려있는 조그만 문이었다. 그 문은 초록색 페인트로 칠이 칠해져 있고 사람이 들어오려면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작았다. 대문이나 현관문이 따로 있었으나 잠가둔 채 부엌 쪽의 쪽대문과 현관문 대신 부엌문을 사용했다. 이를테면 우리 집은 그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손님을 맞기 위한 방석이라든가 차를 마시는 찻잔 같은 것도 없었는데 바로 그 무렵 언니와 나의 꿈에 의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다. 우리는 어머니의 헌 치마를 뜯어서 방석을 만들고 어디선가 선물로 들어온 약간 촌스러운 차 세트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서는 손님들이 오셔서 마루에 걸터 앉으면 우리는 마당에 있는 약수를 한 대접 떠다 드리곤 했던 것이다. 아니, 마당에 있던 약수물은 산 위에 판잣집이 생김으로 해서 언젠가부터 말라버렸으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무엇으로 대접했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았던가 과일 아니면 밥상이었던 것 같아. 여하튼 우리는 그 서교동 집에서 방석과 찻잔으로 손님을 맞으며 그해 봄을 펼쳐나갔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 했다. 그들의 세련된 정신과 언어에 비해 언니와 나는 아직 미개발지였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누아르라는 명동에 있는 찻집을 안내해 주었고 누아르가 검은색이라는 뜻도 가르쳐 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먼 산타루치아 같은 가곡을 특유의 목소리로 부르면 그곳에서 알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피어올랐다. 또한 언니가 검은 타이트 스커트에 줄무늬 브라우스를 입고 파리 다방 앞 거리를 걸으면 이상하게 흐느적 하던 햇빛이 따라붙던 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쓰던 화구박스와 붓들을 이제 졸업해서 필요 없다며 내게 물려주었을 때 그 물건들에서 느껴지던 느낌. 그 박스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땅에 흩어진 붓 같은 것들을 주워 담던 때 너무도 화창한 홍대 근처의 봄날이 뚜렷이 지금 생각난다. 학교 앞에 있는 파리 다방과 새로운 음률들, 그림들, 서교동 우리 집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홍대 캠퍼스, 기찻길을 따라 한참 걸으면 길 끝에 흐르고 있던 서강,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난다. 너희들이 세상을 깨달아 갈 때 그 환멸을 어쩌려는가 라는 말을 그들에게서 듣기도 했는데 환멸이라니 어떤 세계일까 오히려 맛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기도 했다. 그들이 하는 한마디 한 몸짓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웠던지. 그러나 어느 사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빛나던 빛이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애인이 생겼던가 결혼을 했다. 그 당시 시기적으로 모두가 만나서 어울려 다니기에 좋은 어떤 공백의 상태였음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정말 한없이 밝게 퍼져나가던 청춘의 그림자였음도 이제 알 수 있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한 힘이나 흐느적거리는 햇빛 속을 걷게 하던 걸음걸이나 이제 생각하면 그것은 다 무슨 힘이었을 것이다.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듯한 힘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청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청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가? 새로이 열린 문 사이로 들이밀리던 그 푸른 싹들은 그러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가? 이만큼 지내버린 이제껏 아직 청춘을 지낸 적이 없는 듯이 여겨진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의 청춘기는 지난 것이지만 인생의 황금기라는 그 빛나는 시기는 오지 않았다. 앞서의 이바라키 놀이꽃은 전쟁으로 인해 청춘이 상실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무엇으로인가 청춘이라고 하는 것의 그림자는 있었을지언정 청춘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춘은 어디에 있었기에 만나지 못하고 헛되이 그 그림자만 밟았던 것일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개인가의 문이 내 앞에 가로놓인다. 어린 시절부터 몇 개의, 아니 수없이 많은 문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었고
나는 그 문을 열고 나가야 했다. 그 문을 열어 그 밖의 세계를 만나는 것은 나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문을 열고 눈부신 듯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 언제나 그 빛은 없어져 버리고 침체된 시간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때도 그러하였다. 눈부신 듯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 버렸고 다음 해에 봄이 와 있었다. 무엇인가 떠밀리듯 나는 대학 2학년이 되어 있었다. 그 떠밀림은 40대 후반에 이제까지 쭉 이어져 온다. 떠밀어 올리는 이 시간의 힘, 삶의 힘에 나는 탐복한다.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헛되이 저항해 온 것 같아. 어디론가 가버린 그 빛을 찾아서 이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려고 허둥지둥이었다. 그것을 이국에 걸고 넓은 운동장에 공을 하나 던지듯 자신을 던지려는 마음으로 집을 떠나보았다. 이국의 어두운 밤길에서 엄마라든가 언니야를 조그맣게 부르며 울음을 쏟기도 했다. 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든 구원의 손길을 뻗쳐 오련만 거리가 너무 멀어 들리지 않았다. 이국의 거리에는 새로운 서랍 속을 열었을 때처럼 새로운 시간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 나는 그것을 체험의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 일시 귀국으로 돌아오는 짐을 우체국에 가서 붙인 후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수첩에다 지금의 초라함을 마음 깊이 새기자는 메모를 하던 생각이 난다. 1970년대 초 내가 들어있던 하숙집 아들이 한국은 현 정권이 국민들을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 놓고 TV나 스포츠에만 열을 올리게 해서 정권을 연장해 나간다. 국민들의 머리가 깨이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와세다 대학 3학년생이었다. 그 얘기는 내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 만나게 된 교포 작가 이회성 씨나 파리에서 만난 이응로 선생님,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라는 단편을 쓰게 한 북조선계 친구는 그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조금 다른 또 다른 문을 열게 해주었으나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것을 몰랐다. 그들이 조국의 문제로 아파할 때면 나는 그것이 의아해 그분들의 진심인가 살피려 하였으며 자신의 문제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전체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말을 친구에게서 듣고서야 겨우 납득하기도 했다. 김지아 씨가 감옥에서 쓴 글을 번역한 것이 옳게 되었는가 조금 이상한 문맥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어느 건물로 간 일도 있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연일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도 알려고 안 했으며 현실의 외곽에서 지냈었다. 동경에서 뉴욕으로 갔고 뉴욕에서 다시 파리로 갔다. 무엇이라고 확실히 윤곽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희구하는 세계를 찾아서였을 것이다. 발돋움하려는 몸짓만 가득했을 뿐 실지의 하루하루란 작은 의무들로 채워져 그것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을 원천으로 하는 자기의 자아라는 것도 바로 그것에서의 출발임을, 또한 희구하는 세계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함께라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감정의 낭비와 오류와 착오들, 그리고 방황, 아마도 이런 것들이었을까? 그것이 청춘의 시기였으며 그 시기에 나는 다만 청춘의 그림자만을 밟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고 나는 여기서 생각해 본다. 진정한 청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진다. 청춘을 이제 다시금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욕망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내게는 기다리는 버릇이 있다. 매일 저녁녘이면 무엇을 이다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 어두워지는 새시창 저 너머를 바라보며 그렇게 스스로 의아해한다. 그런데 이바라기의 시는 그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 시의 명쾌함은 내가 가장 예뻤던 때라는 그 구절이 갖는 뉘앙스에서뿐 아니라 되도록 오래 살겠다는, 나이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루오 할아버지 같이라는 끝연에 확실한 스타카토를 주고 있다.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음률이 새로운 생명처럼 울려 퍼진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끝은 이미 죽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다. 그 죽음에서부터 유보된 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면 잊고 있다가도 모든 사람들을 아껴주고 싶어진다. 그리고 남아있는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터져 아름다운 소리로 울릴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 나만이 알 수 있는 진짜 내 안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을까? 만년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루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리고 또 내게도 묻는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란 언제인가고. 부엌에 대한 명상. 우리의 주거지인 집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생동감이 있는 곳은 부엌일 것이다. 무엇인지가 가득 들어차 있고 그곳에서 맛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까닭이다. 부엌 속에는 물이 있고 불이 있으며 음식을 만드는 재료와 만드는 기구, 담는 그릇들이 있다. 때문에 부엌은 늘 가득 들어차 있다는 충만감이 서려 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며칠씩 장을 봐오지 않아 이것저것 떨어지기 시작하여 간장도 없고 식초도 동이 났으며 깨소금도 없고 설탕도 없고 신선한 야채도 과일도 한두 쪽이 겨우 남아있을 뿐일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목숨이 쫄아드는 듯한 감을 맛본다. 그러나 뒤지고 뒤져 장 속에서 겨우 조금 남은 메밀가루를 발견해내고 거기에 김치를 잘게 썰어 넣어서 부침을 만들 때의 기쁨은 크다. 밀린 우유로 만들어 놓은 요구르트와 함께 식탁을 차리면 그런대로 간단한 요기가 되어준다. 좀 더 무엇이 없는가 이것저것 찾고 찾아 마지막 남은 감자 2개와 말라 비틀어진 당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까 궁리해 보는 재미 또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음식을 만드는 곳이 부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공간보다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이 있으므로 기가 동하는 곳이다. 주부의 몸이 아플 때 금방 부엌이 후줄근해지는 것은 그 때문이리라. 며칠만 돌보지 않으면 부엌은 빛을 잃어버린다.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썩듯이 환기 안 된 공기가 무겁듯이 부패해버린다. 그러나 다시 사람의 손길이 가면 여기저기 물고가 트이듯 시원한 움직임이 금방 편하게 일며 다시 활기를 띠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린 시절 흙과 풀잎과 꽃으로 장난하던 그 소꿉놀이가 바로 이 부엌의 모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소꿉장난이 부엌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던 놀이 중에서 그대로 연장된 일이 부엌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꿉장난처럼 아기자기하고 소곤소곤대며 동화 속에서의 같은 힘이 남아있는 곳이 부엌이라는 생각을 간혹 한다. 쌓여진 설거지 더미를 씻기 시작할 때, 되도록 세제를 쓰지 않고 뜨거운 물로 그릇 하나하나를 씻어낼 때 어느덧 어린 시절 소꿉장난 속의 아기자기함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설거지가 해치워야 할 짐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하루에 서너 번씩 쌓이는 설거지거리, 물밀듯 다가드는 세끼의 식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어느 순간 어린 시절의 소꿉장난으로 바꾸어 놓을 수만 있으면 동화적인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 행주를 삶는 냄비는 따로 정해 놓아야 한다. 도마와 수저통 같은 것을 간혹 햇빛에 내다가 말려야 하며 기름병, 간장병 밑에 깔아놓았던 신문지를 갈아주어야 하는 것 등등, 그런 작은 수많은 부엌의 룰이 귀찮다가도 어느 한순간 반짝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작은 냄비를 꺼내어 행주를 삶는 일이 재미로 느껴진다. 햇빛에 마르고 있는 도마는 얼마나 보기 후련한가. 자신을 느슨히 풀어놓으며 그 일을 즐기려는 마음이 되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지혜가 밑받침이 되어 움직여질 때의 든든함이란,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생활의 가장 근저가 되어 생명을 지켜주는 장소가 부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들어지는 그 음식은 천태만상이리라. 우선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만든 사람의 솜씨나 정성, 청결, 그리고 교양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언젠가 단편에서 주인공이 동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피아노 치는 사람의 교양 정도를 알아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음식도 그런 총체적인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옛 여인들은 대부분 하나의 여인상으로 정성스레 음식을 짓고 밥알 한 알도 아껴가며 음식을 신성시하였다. 그분들은 오로지 인종의 미를 바탕으로 헌신과 자기 희생을 중시하여 왔다. 물론 여성의 본능도 있겠으나 사회적인 여건이 더욱 그렇게 훈련시켜 왔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에는 의식의 확대에서 오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 따라서 음식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아노 치는 소리로 알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총체적인 무엇, 몸과 마음의 섬세함이라고 할까, 교양 정도라 할까가 음식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부엌은 주부의 인격과 같은 곳이기도 하여 뽐내고 있는 부엌, 억척스런 부엌, 개성이 있는 부엌, 성실한 부엌, 겸손한 부엌 등 여러 모습의 부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음식을 만들기를 즐기며 늘 남과 노나 먹는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우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그런 풍성함, 맛이 있는 것이 가득 들어찬 부엌은 사람들이 그리는 동경의 장소이기도 하리라. 오이나 당근, 무엇이든 있는 것을 맛있게 먹는 절제된 식생활에서 우리는 또 다른 덕과 미를 느끼기도 한다. 나는 음식 만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카페에서 사 먹을 때가 많다라고 말하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여자에게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음식 만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떳떳이 말하는 모습에서 음식을 잘해 먹는다, 너무 충실함으로 나의 식구들은 복받은 거다 라는 식의 생각으로 있는 주부들에게서 받던 위화감이 없어 웃음이 나고 좋았다. 충실하고 성실한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보기 좋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이렇게 잘한다 라고 은연중에 내비치는 모습에서 어딘지 잘 동화되지 않는 구석이 있던 것이다. 생활의 묘미란 잘한다 못한다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진종으로 다양한 향기를 지닌 세계이므로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는 풍경, 밥이 익는 냄새, 국 냄비에서 나오는 김이 어리는 부엌,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들은 강한 생명애로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길을 가다가 들창 너머로 들려오는 식구들이 모여 앉아 밥 먹는 소리는 우리를 향수감에 젖게 한다. 그런 소리 곁에 맴돌며 마치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집과 멀리 떨어진 타양이기나 한 듯 그리움에 잠기게 된다. 또한 정작 집을 떠나 타양이나 먼 타국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경이다.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 고향이라는 노래도 있듯 방황의 근원은 바로 그런 고향의 정취, 고향의 맛이기도 하다. 내게 옛 고향의 맛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어린 시절 먹던 감주가 떠오른다. 식은 밥이 있을 때 거기에 엿기름 가루를 넣고 뚜껑을 덮어 부뚜막에 올려 놓아두면 된다. 한 3, 4일 정도 삭으면 저절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것을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시큼하고 단맛이 난다. 시간이 갈수록 또 엿기름의 양에 따라서 더욱 시큼해지고 단맛을 낸다. 은근하고 푸근한 맛이다. 어머니가 몇 번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대로 따라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어서 신기했다. 또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오그랭이의 맛도 있다. 밀가루를 되게 반죽하여 손바닥만한 크기로 빚어 밥에 찌는 것이다. 밥이 다 되었을 때 솥뚜껑을 열고 오그랭이를 젓가락 한 짝에 꿰어 들고 먹는다.
거무스름한 밀 빛깔에 흰바발이 묻은 모양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오그랭이의 겉은 반들반들 윤기가 나고 있다. 한입 베어 물면 달달하고 쫄깃한 밀가루 특유의 맛이 난다.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으신 밀이어서 더욱 그렇게 맛이 있었을 것이다. 이 즈음에 표백된 하얀 분가루 같은 밀가루와는 보기부터 벌써 달랐다. 또 대구에 피난 갔을 때 주인집 부엌에서 먹던 비빔밥이 있다. 여중에 다니던 주인집 딸 은자 언니와 비벼 먹던 것이다. 커다란 냄비를 풍로 불 위에 올려놓고 식은 밥에 조선 간장과 참기름 두세 방울, 고춧가루를 넣고 비비는 것이 전부다. 참기름을 아껴서 두세 방울만 집어넣고 간장 역시 짠 조선 간장이어서 조금, 그리고 고춧가루 뿐인데도 얼마나 맛이 있던지. 우리의 입맛으로 몹시 매웠는데도 눈물을 흘려가며 먹었다. 한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끝이 닳아버린 노숟가락으로 퍼먹기 시작하면 어느새 금방 바닥이 나곤 했다. 맛이란 정작 그 맛 자체보다 함께 어리는 추억의 분위기 때문에 더욱 가미되는 것이리라. 우리가 맛이라고 하면 단지 혀끝에 닿는 맛을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 그때의 부엌, 만들어주던 손과 사람들이 그리운 탓이다. 이 글을 쓰고 있으려니까 그렇게도 생생한 할머니의 재치, 어머니의 그리움이 차오른다. 그런데 요즘 부엌에 서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음식이라기보다 적병이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쌀을 한없이 씻고 씻는다. 현미도 보리도 콩도. 더구나 수입 농산물에는 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 그리고 시장에 깔린 농산물은 거의 전부 수입품이라니 피난 갈 곳이 없어 보인다. 이 즈음엔 귤하고 사과만 있으면 되지요. 다른 과일은 비쌀 뿐 아니라 맛도 없고. 그런데 귤을 먹을 때 껍질을 잘 씻어서 먹으면 되는데 잘 씻게 되지가 않아요. 귤 껍질 까던 손을 되도록 귤에 안 닿게 하려고 애쓰는데. 귤에도 약을 치는가요? 참 그렇대지요. 약 안 치는 것은 간뿐이래요. 나는 오늘 스지하고 소의 척추뼈를 사서 한 속 고았어요. 소 백정하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척추뼈가 아주 좋은 거래요. 뇌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이니까요. 동네 부인이 가르쳐줘서 저도 샀어요. 우리는 모르고 비싼 사골만 샀지만 10,000원어치 샀는데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어요. 소 백정한테 써도 배울 것이 정말 있는 거지요. 무하고 양파를 통째로 넣고 생강도 넣고 푹 고았어요. 10,000원어치로 국을 끓였다고요? 그거 혹시 수입고기 아닐까요? 여기 강남에서는 그런 국 끓이려면 80,000원은 들여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요? 콩나물이랑 시금치도 오래 물에 담궜다가 씻고 또 씻고. 간장 공장을 견학한 어느 교수분이 집에 와서 앞으로 진간장 절대로 사 먹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물엿 공장 가본 사람은 또 물엿을 천하 없어도 사지 말라고 그러고요. 누렁 설탕이 좋다 하지만 그 공장에 가본 사람은 더러워서 다시 못 먹는데요. 외국 상표 햄버거가 한 달이나 냉장고에 있었는데 상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큰 백을 하나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 입구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한테 물건을 사요. 사과도 작고 못생긴 것으로. 왜 있죠? 우리가 옛날에 먹던 것 같은 거. 시골 장터 같은 데 가서 한꺼번에 후두니 자신이 나물 말린 것들을 사오기도 하고요.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 중국 요리 중에서 삭스핀이나 해삼탕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던데 약을 무한정 들어붓는다고 하던데요. 저 어디 시골에 가서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하루 종일 일해서 뭐 심어 먹는 그런 생활을 점점 바라게 돼요. 우리가 왜 언젠가도 얘기했죠. 나이가 들면 모두 모습들이 보기 싫어지는데 시골 할머니들은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일을 많이 해서 햇볕에 끌고 한 모습 말이에요. 언젠가 삶의 경건함이 내비치기도 하고 우리가 경제 성장 어쩌고 GNP만 따지지만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가난해도 정신이 깃들고 부엌이 평화롭고. 어느 날인가의 전화 내용이다. 이즈음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일 것이다.
볼품이 없고 비싸더라도 약을 치지 않은 것으로 사기를 사람들은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인데도 왜 그것이 되지 않는지 그것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어디 먹는 것뿐이랴. 물질주의에 마비된 양심이 자초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줄기인 부엌이 가지는 참 의미는 어느덧 희박해져 버렸다. 따라서 삶의 의미도 희박해져 버린다. 눈 비비고 보면 냉혹한 현실이다. 부엌 속에 아무리 물과 불이 숨겨져 있고 아기자기한 동화의 힘이 있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은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물과 불, 동화의 힘, 이런 것으로 어떻게 될 수 없겠는가? 그런 것으로 상쇄시킬 수는 없겠는가? 부엌 속에서 어린 시절 맛보던 고향의 맛을 찾아 더듬거린다. 엿기름을 잘 쓰지도 않으면서 눈에 뜨일 때마다 사들고 온다. 그럴 때 할머니 어머니의 손이 나타나서 위무해주며 속삭인다. 불을 환하게 밝혀보아라. 부엌에 딱 발을 붙이고 서보아라. 새로운 용기, 살아갈 힘이 그래도 솟지 않니? 나의 문장 수업. 눈은 오지 않았으나 눈이 오는 밤과 같이 환하고 젖어 있었다. 밤의 안개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던 듯도 하다. 집에서 새 정거장쯤 되는 곳을 걸어서 비디오 가게로 가던 중 개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길 위로 지붕과 굴뚝만 올라와 있는 개천 아래에 세워진 집에서 라디오 소리 비슷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경국사 부근의 공기에 싸한 맑음과 나뭇가지들, 얼어있는 하늘 같은 것 속으로 지나가며 나는 만약 지금 이 순간을 표현하려 한다면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자연스레 떠올라 어느 순간 그런 묘사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상한 마음이 되었다. 즉, 지금 나의 오간이 느끼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묘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묘사를 생각하고 있다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또한 현실감이 없고 무엇인가 투사된 듯한 이 풍경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나 역시 현실감 없이 무엇인가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한 듯 여겨졌던 것이다. 나라는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저 풍경과 동일한 한 사람이 거기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즈음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종종 휩쓸릴 때가 많은데 사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쭉 현실이란 바로 그렇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다. 현실은 늘 없었던 듯하다. 라기보다 언제나 현실감이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으리라. 나는 우리의 관념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틈바구니 속 어디로 비집고 얼굴을 내밀어 공기가 모자라는 듯 숨 쉬어보려고 애를 써왔을 뿐인 것 같아. 그렇다면 추억이나 기억들은 무엇일까? 현실이 없음에도 그런 것은 남아있어 인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 이상하다. 현실이란 언제나 현실감이 없으며 그것이 지나가 추억이 되었을 때라야 어떤 또 하나의 현실로 간주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반대인 것일까? 현실 속에서 그 아무리 절실했던 일들도 추억이나 기억 속에서는 다만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한번 아팠던 혹은 기뻤던 과거는 그 당시의 일일 뿐이지 이제금 다시 기뻐지거나 슬퍼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현실 비현실에 대한 생각을 구분짓는 일은 조금 비껴나 보자. 그것은 바로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얘기의 되풀이일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내가 맨 처음 종이와 연필을 찾은 것은 동경 다카다 노바바 역으로 가는 긴 길에서였던 것 같아. 그전에도 종이와 연필로 끄적거린 적은 있지만 속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저절로 찾아졌던 것은 그때인 것 같아. 나는 알 수 없는 갈망에 허덕이며 긴 길을 걸어 아르바이트 장소인 낙간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 하숙으로 돌아오곤 했다. 밤길 위에서 먼지 모를 북받치는 감정의 외마디 소리나 긴 독백을 했고
그것을 종이에 적었던 듯하다. 마치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도에 매달리듯 종이와 연필에 매달려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자 했던 것 같아. 그러나 구체적으로 엎드려 글을 썼던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유 생활 7년 동안 책을 읽은 기억도 없는데 그것은 외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책도 읽을 수 없었을 뿐더러 우리 글로 된 책마저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경에 있을 때 베르손의 굶주림과 파리에서 몬달레르의 눈먼 소녀가 나오는 단편을 읽은 것이 유일하게 인상에 남아있을 뿐 독서도 실제 글 쓰는 작업을 한 기억도 남아있지 않다. 어린 시절에는 몇 권의 만화를 보았고 중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별로 책을 읽지 않았다. 유일하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영화와 그리고 옷이었는데 비망록이라고 붙인 어린 시절 노트에 이 다음 커서 입을 옷들을 세세히 적어 놓았던 기억이 난다. 이를테면 영화 백조의 그레이스 캐리가 횡싱할 때 입던 옷, 또 애심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가정교사가 아이들과 풀밭에서 놀 때 입던 옷, 그리고 서양 잡지에서 오린 그림들을 붙여 놓아 두었었다. 여고 3학년 때 서대문에 있는 화양극장에서 사물생이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영화를 보지 말자고 결심하던 것이 떠오른다. 대학생이 된 후 그동안 본 영화의 제목을 노트 한 권이 거의 다 차도록 적어 놓을 때 잘잘 쉼없이 흘러 넘쳐 나와서 팔이 아프도록 적어 내려갔었다. 그것은 정말 스스로도 놀랄만한 기억력이었는데 나의 문장 수업이란 책이 아니라 영화에서 습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비로소 든다. 그 후 10년이 지난 다카다 노바바의 긴 길에서 밤 불빛 속에 비친 여자가 웃고 있는 선전 포스터를 보며 나는 문득 너무도 현실감이 없는 이 현실이라는 것, 지금 웃고 있는 저 여자도 내가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저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현실의 틈바구니를 처음으로 몸소 체험하듯 느꼈던 것 같아. 현실의 틈바구니, 허공이나 계단, 사다리 같은 이미지로 대치될 수 있는 그 틈바구니를 감지하며 모화되어가는 실존을 느꼈던 것 같아. 그 틈바구니를 막아버리고 단단하게 현실에 서서 끝없는 욕망의 줄에 매달려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 그 긴 길에서 했던 독백들이 몇 개의 단편으로 되어졌고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거나 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글 쓰는 사람은 내가 되고자 할 때 될 수 있다는 멋대로인 생각을 숨겨가지고 있었던 듯도 하다.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글 쓰는 일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훗날 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갔고 내가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화가, 음악가, 작가 중에서도 작가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일이겠지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삶이나 인간에 대한 성찰이 작가에게 가장 뚜렷했던 것이다. 나는 작가들이 가진 인생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무엇보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과 맞서서 신에게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또한 성실할 때 그리고 정직할 때라야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된다. 몇 천리 밖에 있어도 그 마음이라는 것은 뚫고 들어온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본다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리라. 글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어떤 글을 읽고 났을 때 그 어떤 경우에도 글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감동을 느낀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 속일 수가 없고 속여지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 빤히 드러나는 이 문학이라는 것에 점점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낀다. 나는 진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대로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면서도 나의 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 혼미해진다. 그것이 어렵다. 남이 내 글을 어떻게 보든 자기 자신 속에서는 자연스럽고 쉬워야 하는데 경직되고 어려워지는 것은 무언가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한 문장 한 문장 써나가는 일이 답답할 때가 있다. 아니, 무엇을 이다지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가? 쓴다는 일이 시끄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냥 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가? 몹시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글이란 창의적인 다른 분야의 일보다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그 노출이 싫고 장막을 치고 싶다. 그리고 그 장막 속에서 어린 시절 비망록을 만들듯 무엇인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비망록을 만들듯 무엇인가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본령인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학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이 없다. 문학의 본질이나 객관성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문학을 놓고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허술하기 그지없는 자신이 되비춰진다. 공인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실로 수치스럽다. 나는 뒤늦게 책을 찾아 읽는다. 나를 빨아들이는 책을 찾기 위해 이 책 저 책 방안 하나 가득 어지른다. 김수영 선생의 일기에서 피로써 책을 읽고 무기로써 쌓아두어야 한다는 구절을 보던 때의 팽팽한 긴장감. 문학에 대해 절대로 아니할 수 없는 엄숙한 교훈을 실감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 내게 늘 떠오르는 그림이다. 어느 분의 수필에서 읽은 것인데 스웨덴의 명감독 베르히만의 집은 도시에서 떨어진 눈 벌판에 서 있었다고 한다. 베르히만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기척이 없었다고 했다. 사람의 발자국도 없는 외딴 눈 벌판이 지구 끝에서 벼르고 별러 기대를 품고 찾아간 동양의 한 감독은 오랫동안 배를 누르다가 그대로 돌아섰다고 했다. 실망하면서 돌아섰을 한 감독의 모습과 도시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베르히만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눈에 어린다. 눈에 어리는 그 그림에서 압축된 인생의 혼을 읽는다. 영롱하게 타고 있을 불꽃 같은 것을 느낀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정신의 공간일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가 아닐까? 내가 나의 모습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나의 진실에 대해 직시하지 못하며 미적거리며 잔가지들을 치지 못한다. 외부적인 것보다 진짜 적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약화시키는가? 창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카다 노바바의 긴 길을 걸을 때로부터 이어져 비디오 가게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지금 무엇에선가 투사된 듯한 밤 풍경을 묘사해보며 이 순간을 살아야지 문장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의아스러움을 갖는다. 그리고 나와 나의 글쓰기란 결국 동일체일지 모른다고 숨가쁘게 느껴본다. 숲을 걷는 마음. 숲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나무들은 바람에 온몸을 흔들어 뒤채이었다. 키가 크고 가는 나무들이어서 그 휘어짐의 율동과 리듬이 상당히 컸다. 바람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나무들은 계속 뒤채이었다. 멀리서부터 휘어져 싸 소리를 내며 하나의 나무가 다음 나무에 부딪혀 또 다음 나무에 부딪혀 전체로 덩어리져 뒤엉키듯 하다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다시 휘어지곤 했다. 그것은 큰 소용돌이 물결과 같았다. 나는 나무들의 움직임을 보며 숨이 가빠왔다. 정신의 줄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자연과의 친화력, 일체감, 이런 언어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다. 집 동네 오솔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서 약수터까지 처음 가보는 길이었다. 그 전날 어느 사람에게서 자극을 받은 탓으로 아침 산책을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온몸에 기가 꽉 차 있어 휙휙 나르는 듯했다.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들면 그 육체에서 폭발적인 힘이 솟아날 것만 같았다. 육체란 저렇게 단련이 될 수도 있는 거로구나 하고 새삼 깨달으며 선망하였다. 그리고 그 선망이 이른 아침 집 밖으로 나를 몰아내었다. 며칠 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전화로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일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사람 속에는 모든 것이 있다. 아무리 자기와는 먼 일로 여겨지는 위선,
잘난 체, 거짓, 교활, 가식, 추한 행동, 강도, 살인 등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에게도 있다. 세상의 먼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빛뿐이다.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것이 좋다. 울 때는 나무 밑에 가서 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앉아 그 내용을 음미해 보았다. 모든 것이 자기의 그림자라고? 또 남에게 가서 닿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빛뿐이라고? 자신을 일깨워주는 수호신과 같은 말로 들렸다. 울기 위해 나무 밑으로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녀는 아직까지 세상에 대해 무언가 그렇게 간절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부러운 마음이 일었다. 너 요새 모습 좋으니? 너는? 이런 말을 서로 물으며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건강하니? 일은 잘하고 있니? 즐거우니? 마음에 드는 차림은 있니? 어떤 머리 모습이니? 이런 말들을 한꺼번에 묻고 있는 그녀와 내가 일일이 묻지 않아도 그대로 통하는 언어였다.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삶의 큰 과제로 다가온다.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의 총체요. 내면을 그대로 비추이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때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바람은 없어지고 자기로서 어떤 자기 모습의 창조를 그리게 된다.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순간까지 자기로서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싶다고 생각한다. 문득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어떠한가? 무언지 낡아있고 추레하지 않은가? 그 모습 속에는 삶의 드라마가 빠져있지 않은가? 바람이 일고 숲이 뒤채일 때, 정신의 줄이 끊어질 듯 온몸의 맥을 놓게 될 때, 무엇인가 한꺼풀 벗겨져 나가고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는 어떤 것이 들어와 이 모습을 새롭게 해주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숲으로 향한다.